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맨유와 첼시의 경기가 있었죠. 결과는 1대1 무승부, 양팀이 모두 승점 1점씩을 가져간 경기였는데 일단 맨유 같은 경우엔 판니스텔로이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두 번째 매치였습니다. 판니스텔로이 휘하에서 지난 카라바오컵 레스터전 5대2 승리, 테너가 경질 이후 팀 전체의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는 듯한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판니스텔로이 임시감독은 이번 첼시전이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 공언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첼시전을 필사적으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날 맨유의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니스텔로이는 4-2-3-1 포메이션을 준비해왔습니다. 골키퍼 오나나, 왼쪽 마즈라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더리우트의 센터백 듀오, 오른쪽 달로, 우가르테와 카세미루가 3선에서 투볼란테를 형성하고 2선에 마커스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최전방 라스무스 호일룬이 배치됐습니다. 공격 시 양쪽 풀백 중 하나가 전방 지역으로 전진, 나머지 반대쪽 풀백은 후방에 남아 백스리를 형성하면서 3-2-4-1 포메이션이 완성됩니다. 이 전술판처럼 왼쪽에 마즈라위가 전진해 오른쪽 달로가 뒤에 남을 때도, 반대로 달로가 높이 전진한 후 마즈라위가 후방에 남을 때도 있는 교대로 좌우 풀백이 전방에 가담하는 시스템이었죠. 이 한쪽 풀백이 전진하는 3-2-4-1은 이전 테나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일단 판니스텔로이가 지휘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팀에 자신의 특별한 전술적 무언가를 입히기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판니스텔로이는 맨유 선수들에게 딱 두 개의 큰 전술적 틀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 강한 압박과 둘, 유연한 좌우 전환. 이날 맨유는 첼시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도할 경우 전방에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물론이고 앞쪽으로 올린 풀백과 볼란테들도 부분적으로 올라와 강한 팀 단위 압박을 걸어 첼시가 편하게 빌드업을 할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만약 첼시가 이걸 풀어 하프라인까지 올라오면 4-2-4 수비 포메이션으로 변경해 최대한 중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소유권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바로 이 소유권 싸움이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주 볼 주인이 바뀌는 PL 경기는 꽤나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첼시는 중앙으로 공격 방향을 설정하면서 볼 소유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맨유는 강한 압박으로 미드필드에서의 볼 탈취를 노리다 보니 경기 몇몇 장면들에선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중원 지역에 뭉쳐있는 그림이 나오곤 했습니다. 소유권을 얻으려고 거침없이 달려드는 두 팀 선수들의 모습은 마치 과거의 EPL 경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판니스텔로이의 두 번째 주문, 유연한 좌우 전환. 이 주문 같은 경우엔 이미 바로 지난 경기 레스터전에서 정말 큰 재미를 봤었죠. 당시 극강의 폼을 보여줬던 카세미루가 3선에서 볼을 잡아 중원까지 올라가서 자신이 약간 치우친 방향, 그 반대편 공간으로 롱킥을 때려 넣으면 양쪽 윙어나 풀백이 전진해 넓은 공간에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첼시전에서도 판니스텔로이는 이런 전환성을 원했던 것 같아요. 앞쪽 레시포드나 가르나초 혹은 전진한 풀백이 우리 필드의 좌우 간격을 넓게 가져가면서 3선의 미드필더가 볼을 갖고 전방을 바라봤을 때 양쪽 방향 중 한쪽엔 볼을 뿌릴 만한 공간을 만들겠다. 강한 압박이 우리의 소유권 탈취와 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이었다면 이 전환성은 득점으로 이어지기 위한 지시였습니다. 실제로 맨유는 이 롱패스 전환으로 꽤 좋은 그림들을 만들었는데 이 장면을 보시죠. 카세미루와 마찬가지로 3선에 있는 미드필더 우가르테가 전방 오른쪽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롱패스를 쏩니다. 보시면 맨유의 전체적인 선수들이 왼쪽에 많이 몰려있어 첼시의 수비 진영 역시 이쪽 방향으로 쏠려있어요. 그 덕에 반대편 오른쪽 레시포드에겐 넓은 공간이 발생했고 이걸 확인한 우가르테가 정확한 전환 패스를 선택한 거죠. 우가르테의 패스를 받은 레시포드는 넓은 공간을 파고들면서 곧바로 파이널 서드 안까지 질주, 골문 앞으로 쇄도하는 호일룬과 가르나초를 향해 예리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이게 두 공격수를 모두 스치면서 그대로 골라인을 넘어가긴 했지만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전환 장면 자체는 맨유 입장에선 매우 효율적인 선택이었어요. 심지어 이 경기 맨유의 득점도 이 전환 패스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전 우가르테의 전환과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이번엔 맨유 기준 오른쪽 측면에 선수들이 많이 배치되면서 첼시의 수비가 이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 과부하 상황에서 볼을 잡은 카세미루가 반대편 왼쪽과 중앙 사이 하프 스페이스를 향해 침투하는 호일룬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정확한 로빙 패스를 방출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첼시 수비 두 줄을 모두 관통에 날린 롱패스였는데 이게 호일룬에게 정확히 도착, 골키퍼 산체스가 호일룬에게 파울을 저지르면서 맨유의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맨유의 선제골이 터졌죠. 페널티킥을 만든 건 호일룬, 득점을 성공시킨 건 브루노였지만 오른쪽 과부하 상황에서 왼쪽과 중앙 사이 하프스페이스 인근으로 정확하게 전환을 해준 카세미루의 롱패스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한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판니스텔로이가 주문한 이 두 가지의 요구사항, 강한 압박과 유연한 전환은 상당히 적절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임시감독이라는 상황에서 세밀한 전술 변화를 가져가는 건 무리고 이 정도의 큰 틀을 잡아준 것만으로도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어느 정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맨유의 고질적인 문제, 이전 테나 때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그 불치병, 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만큼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맨유가 큰 전환과 빠른 역습으로 첼시의 후방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꽤 자주 나왔는데 그 시퀀스에서 필드골로 연결된 득점이 하나도 없었죠. 특히 강한 압박이나 좋은 수비로 상대로부터 볼을 탈취한 뒤 비교적 위쪽에 있는 레시포드, 호일룬, 가르나초가 삼각대용으로 빠르게 역습으로 치고 가는 그림. 어떻게 보면 과거 퍼거슨경 시절부터 해서 맨유의 전통과 같은 전개가 자주 보였습니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 하나만 꼽자면 역습을 실행하는 선수 개개인의 결정력이 아쉽다는 부분일 거예요. 이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첼시가 파이널 서드 깊숙한 곳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볼을 잡은 마두에케가 박스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는데 이번 경기 맨유 최고의 선수 마즈라위가 좋은 태클로 마두에케가 가지고 있던 볼을 싹 긁어내요.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일어나서 본인이 뺏은 볼을 전방으로 길게 뿌려주기까지 합니다. 마즈라위의 롱패스를 받아서 전진하는 세 선수, 왼쪽에 호일룬, 중앙에 레시포드, 오른쪽 가르나초가 삼각 편대를 이루면서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 세 선수 모두 빠른 주력을 가진 자원들이고 심지어 지금 첼시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하다가 롱패스 카운터 어택을 맞았기 때문에 후방의 수비가 3명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즉 역습하는 공격수와 방어하는 수비수가 3대3 수적으로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뒤로 뛰어가야 하는 수비수보단 전방을 향해 맘 놓고 질주할 수 있는 공격수 쪽이 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죠. 왼쪽으로 쭉 올라간 호일루는 중앙을 향해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주고 가운데 있던 레시포드는 이걸 자기 뒤에 있는 가르나초에게 흘려줍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볼을 받은 가르나초가 왼발로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 산체스의 품으로 정확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공격과 수비가 수적으로 동등한 상황에서의 역습 전개치고는 다소 허무한 마무리 장면이었어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가 중원 지역에서의 볼 경합에서 승리하고 볼을 탈취해 바로 역습을 시도하는 상황이에요. 볼을 끌고 올라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중앙을 향해 쇄도하는 호일룬, 레시포드, 가르나초, 맨유의 공격 자원 4명과 이에 맞서는 첼시 수비 4명. 이번에도 4대4, 수적으로 똑같습니다. 특히 볼을 몰고 올라가는 선수가 팀에서 빅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선 충분히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카운터어택이었죠. 그 뒤에 이어진 그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볼을 가지고 있는 브루노는 박스 외곽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기 위해 빠지고 공격수 3명 중 2명, 호일룬과 레시포드는 첼시 수비수들을 끌어가고자 계속 박스 깊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가르나초는 나머지 동료들이 수비수들을 데려가는 와중에 절묘한 위치에 딱 멈춰서서 넓은 공간을 확보하죠. 여기까진 정말 완벽한 그림이었어요. 실제로 첼시 수비는 외곽으로 빠진 브루노, 계속 달려가는 호일룬과 레시포드에게 끌려 박스 중앙에 위치한 가르나초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마무리가 아쉬웠는데 넓은 공간을 차지한 채 브루노의 패스를 받은 가르나초는 그대로 논스톱 슈팅을 시도. 임팩트가 잘못됐는지 볼이 너무 약하게 날아가면서 또 골키퍼 산체스의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역습의 시퀀스와 선수들의 세밀한 움직임, 과정들은 완벽했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방점이 찍히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던 장면들도 그렇고 경기 전체적으로 마지막 슈팅을 해야 하는 공격수 가르나초의 미스가 좀 눈에 띄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예전 리버풀전 카세미루 때의 영상과 똑같습니다. 리버풀전에서 카세미루가 본인 역량 이상의 역할들을 부여받아 과부하가 터졌던 것과 비슷하게 이번 경기에서도 가르나초가 아직 만개하지 못한 자기 재능을 다 보여주지 못해서 나왔던 그림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발 출전하는 걸 너무 자주 봐서 잊곤 하는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는 2004년생,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선수입니다. 어린 선수라고 하면 바로 떠올리는 선수 코비 마이노와는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죠. 축구팬 중 한 사람으로서 예전부터 제가 새기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어린 선수가 나왔을 때 그의 플레이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잘해주면 너무 고맙고 못하면 아직 조금 이르다고 생각할 뿐 우리는 그의 플레이를 보고 좋은 선수다 나쁜 선수다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19살 마이누도 그렇고 20살 가르나초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저는 20살 선수에게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는 지금 팀의 상황, 미래의 가능성, 성장을 중시해야 할 선수가 지금 당장 성과를 보여줘야만 하는 맨유의 득점 현황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전성기를 증명해야 할 나이에 다른 선수들이 더 반성해야 하는 문제죠. 아모림의 선임은 확정됐고 곧 있을 11월 11일부터 맨유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진 지금처럼 판니스텔로의 임시감독 체제로 갈 텐데 11월 11일까진 유로파리그 경기 하나 그리고 리그 경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첼시전은 어떻게든 승점을 가져왔다고 해도 다가오는 이 두 경기는 맨유 입장에선 어떻게든 승리가 필요해요. 유로파리그는 지금까지 3경기 무승 3무, 승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리그 순위도 현재 13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모림이 온 뒤에도 당장의 성과를 내기엔 어려울 것이고 역시나 팀 시스템이 새로 자리를 잡기까지 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겠죠. 맨유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가 매우 빡빡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부디 맨유가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팀으로 정비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에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버텨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